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자력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세계에서 21번째로 핵발전국 대열에 참여하게 돼 과학한국의 모습을 자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준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치사입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26개의 원전을 보유해 세계에서 6번째로 원전이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세계 6위의 원전 강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원전 강대국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원전이야말로 저렴하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자 화석연료 이후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요? 오늘은 석광은 박사님을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의 원전이 새로운 대안에너지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석광은 박사님은 1990년대 전남 영광원전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30년 가까이 원전을 반대해온 운동가이십니다. 특히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세계적 흐름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원전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그 원전 전문가들이 하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계가 지금 국내 원자력계 주도로 뭐 일본보다 더 강경하게 뭐 오염수 방류를 뭐 지원시키면 안 된다, 뭐 제 시간에 다 방류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도 국내 원자력과 교수들이 그런 발언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데요. 그런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도 사실은 이제 뭐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오염수를 막 지금 이곳저곳에서 뭐 월성 원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뭐 누설이 아주 그냥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일종의 공범의식 같은 걸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사실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그 국제 원자력계 일종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원자력계는 그 일본 원자력계 어떤 그 수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막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일본 원자력계는 잠시 도움이 되겠지만 국제적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그 사회적인 어떤 거부감 이런 게 뭐 그게 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 굉장히 첨단 산업,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뒤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점들을 오히려 상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위원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 원자력 반대 운동을 가장 많이 해오신 분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계기가 돼서 이제 저 아직 학생일 때 이제 뭐 저 전남 영광원전 그 관련돼서 뭐 그 당시엔 또 이제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분들과 우연하게 만나게 돼서 참 이런 문제가 한국에 있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당시 이게 일종의 인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지역의 그 전력 공급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원전이 건설이 되고 또 거기는 또 이제 갯벌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그 지역인데 이게 또 원전은 또 냉각수를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초당 40톤에서 60톤 가까이를 바닷물을 끌어와다가 이걸 그 더워진 물을 다시 이제 방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지역에서 당연히 이제 어업의 피해도 막대하고
근데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원전 반대 운동을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성 문제가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게 과거에는 그거는 그냥 기후다, 기후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굉장히 미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드리마일 아일랜드, 체르노빌, 후쿠시마까지 결과적으로 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 대형 사고로 지금 지금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다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폐기물 문제. 지금 유럽 연합에서 이제 지난해 원전을 이른바 녹색 분류 체계 그 텍소노미에 집어넣긴 넣었지만 조건부가 이렇게 달려 있죠.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상용화시켜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2050년까지 확보할 계획을 내놔라. 이걸 내놓지 않으면 원전은 지속 가능성 그 분류 체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걸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 해결료 처분장 부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 정도고 나머지 뭐 미국같이 거대한 나라도 아직도 못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최근 들어와서 지난 10년 동안 이건 그 전혀 좀 또 다른 문제인데 기술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이제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이 이제 그때 이 기상 조건에 따라서 이게 발전량이 달라지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을 그때 저장을 하거나 또는 모자라거나 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유연성 자원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그 유한한 유연성 자원을 두고 이게 일종의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실 양립하기 어려운 관계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전환 추세에서 원전은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이건 뭐 안전성과 또 다른 문제로 이게 어쩔 수 없이 전력 시장에서 이제는 물러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안전성, 그리고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저해되는 요인, 이렇게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씩 좀 살펴볼까요? 네, 원전의 안전성 문제인데요. 그 안전하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만큼 원전이 투명하게 운전되고 정보들이 공개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운영이 됐나요? 예, 참 안타깝게도 뭐 그러지를 못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형 사고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대형 사고를 아직 겪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몇을 있는데 그걸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지난 1997년에 원자력 안전기술원, 즉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그 기술 지원 조직입니다. 그 산하 기관인데요. 거기에 그 김상택 책임 연구원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원전의 각 안전성을 이제 이게 그 규제 담당자인데요. 원전 안전성 문제를 건설 그 과정에서 이제 다 체크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97년에 이제 그 천주교 사재단을 통해서 이제 폭로를 하셨던 거는 1989년에 울진원전 1호기가 이제 건설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도둑 용접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둑 용접, 참게 또는 미확인 용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뭐 어떤 거냐면은. 그 원전 내부의 그 시설들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압력과 높은 열에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그 각종 배관은 이제 용접이 되면 안 되는 그 부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접 부위가 있게 되면은 그 부위에서 높은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원자로에서 그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이른바 살수기, 그러니까 이 냉각 비상 조치를 취하는 그 설비인데요. 그 설비에 그 용접을 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 비밀리에 용접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울진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런 도둑 용접들이 이제 분명히 그게 하나만 있을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뭐 한수원에서는 이제 그걸 일부 뭐 몇 개 표본 조사를 더 하고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냈지만 실제로는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 분명히 더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그냥 사고가 안 나서 지금 다행인 것 뿐이지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안전 장비들이 제때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봤던 것처럼 뭐 안전 장비들이 다 아무런 무용지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교적 최근인데요. 지지난해 이제 연이어서 이제 원자력 또 이번에도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이희택 연구원이라는 책임 연구원이라는 분이 이제 월성 원전에서 이게 그 공사 과정에서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에 거기에 그 냉각수 오염된 냉각수와 기타 이제 그 이른바 필터를 저장하는 이런 이 저장 수조에서 나온 방사성 오염수가 사실은 그 해양으로 거의 10년째 누설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걸 방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폭로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보면 간간히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 내부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다는 건데 그건 그만큼 이제 엄중하게 관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사실 우리도 가끔씩 신문에 뭐 이런 거 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봤던 기억들이 좀 나네요. 근데 이런 이제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됐을까요? 이런 안전을 그 감시하고 또는 이제 투명하게 보고해야 되는 시스템들은 좀 정비가 됐나요? 예, 사실은 이제 일단 형식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원자력 안전 규제의 어떤 독립성이 문제가 되니까 도마에 오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과기부의 원자력 안전과가 있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가 사실은 그게 좀 원자력 안전과가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를 담당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니까 아주 발빠르게 이제 스스로 원자력 안전과 조직과 일부 원자력 관련 담당 그 조직들이 과기부에서 나와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그 셀프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셀프 개혁 같은 걸 한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는 이제 이게 일종의 무슨 뭐 과거에 그 독립군 때려잡던 그 그 만주의 간도 특설대 갑자기 그 해방 전국에 혼란을 틈타 이제 독립군 행세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 안전 규제는 정말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다시 좀 재편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직만 커지고 조직의 위상과 규모만 커지고 운영은 옛날이랑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사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핵심은 원자력 안전위원들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핵규제위원회를 보면은 핵규제위원이 5명이에요. 위원장 포함해서 5명이고 그 핵규제위원회 모든 스태프들이 이 5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업무를 합니다. 근데 국내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대부분을 결정을 하고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위원들 지금 7명에서 뭐 10명 정도 사이인데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그냥 비상임 그 위원들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고 실제 내용을 이게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무처가 그냥 그때그때 제시하는 안건을 가지고 그냥 토론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그 안전규제 업무를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 과기부의 원자력 안전과랑 별 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을 점검하는 기관은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이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어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민주당도 좀 문제인데요. 이게 정부의 어떤 그 조직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 그 자기 선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국회에 있다가 청와대로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담당하던 부처에게 의존하는 그 자세, 그 태도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자리 잡혀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그 이 국회의원 또는 그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개혁이 됐을 리가 없는 거죠. 많이 답답하셨었나 봐요. 제안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지셨던 것 같으네요. 어쨌든 이런 안전 관련한 이런 제도들은 우리가 원전을 금방 다 그만둘 게 아니면 반드시 이제 개선이 되고 좀 독립성이 확보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또 좀 발전해 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45년 전에 지어진 원전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진보화가 상당히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오는 안전성 문제는 혹시 없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 원자력 안전 규제는 그냥 무슨 뭐 옛날 무슨 그 뭐 법전처럼 이렇게 그냥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축적을 할수록 그때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핵규제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경우나 뭐 캐나다의 안전 규제나 일본이나 다 최신 기술 기준이라는 그 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다 그러면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된 수많은 그 안전 규제 관련 사항들이 다 업데이트돼서 예전 규제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보면은 뭐 그걸 한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렇지만 실제 내용들을 그 조목조목 살펴보면은 그냥 다 옛날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그리고 정치화된 그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월성의 중수로 원전을 수출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그 기술 기준을 적용을 해서 만약에 원전을 수명 연장하려면은 최신 기준에 그게 부합을 해야지 수명 연장이 허가가 됩니다. 근데 월성 원전은 그게 아니에요. 그 뭐 한 20년 전, 30년 전 기준을 가지고 수명 연장 허가를 해줬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법정 소송으로 가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그 수명 연장 허가가는 이제 무효다라는 판결을 받았죠. 그 과정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그 소송까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현재 정부와 그 당시 원자력계가 주장을 했던 것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경제성이 있는 원전인데 이거를 가동을 안 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들은 한 5,500억 원 정도를 썼는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을 폐쇄했으니 뭐 이거는 범죄 행위다 막 이런 주장을 해서 실제 뭐 산자부 공무원들도 지금 엄청난 낭패를 보고 뭐 구속까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원전이 예를 들면은 캐나다의 그 원전 중수로의 종주국인 캐나다는 그 똑같은 원전 월성 원전과 똑같은 원전들을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젠틀리 2 원전 같은 게 똑같은 원전인데요. 그거 한 개 수명 연장하려면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이걸 수명 연장하려면 4조 원이 걸린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수명 연장을. 예. 그 기준에 맞춰 갖고 설비를 보강하느니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를 짓는 게 낫겠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인 원안위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얼마나 캐캐묵은 건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 기준이 원자력 그 발전의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안전성 요구가 훨씬 더 높아지고 그거에 맞는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면 우리도 그 안전을 점검하는 기준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걸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지금 참 이 폐쇄해야 되는 것들을 폐쇄한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원전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분단 국가라는 사실 때문에도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 원자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들인데 이상하게 또 이 남북에서 이
전쟁이 났을 때 이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무감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과거에는 그게 이론적으로 그런 그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원전의 그 사용후 해결료 저장 수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게 건물이 그냥 일반 수영장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다가 외 벽만 약간 좀 더 두껍게 설치 좀 최근에 보강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지붕이라든가 미사일 공격 같은 경우를 하면은 아주 그냥 평범한 미사일로 지붕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사용해결 저장 수조는 이제 그런 외부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제 화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냉각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화재가 일어나면 그 대형 이제 방사능 재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걸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어떤 이론적인 어떤 우려사항으로만 문제 제기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치아 원전에서 이제 거의 유사한 사건이 여러 차례 지금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그 자포리치아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격을 사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 것들이 좀 더 많긴 한데 무인 드론으로도 공격을 여러 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자주포로 공격을 해서 이 사용해결료 저장 수조는 다행스럽게 이제 그 자포리치아 원전 설계는 그 저장 수조가 외부에 있지 않고 원자로 경락 건물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저준위 폐기물, 고체 저준위 폐기물 저장소 지붕을 그 자주포로 여러 번을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EA 사무총장이 그 지붕 위로 가서 실제 그 구멍 뚫린 데를 직접 가서 보고 뭐 사진으로도 여러 이렇게 언론 외신으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쉽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 사용해결료 저장 수조가 경락 건물 밖에 이제 설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국내 원전 부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그 미사일도 쓸 필요도 없이 최근에는 드론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저렴한 미사일 개발 비용의 한 10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비용으로 드론을 날려서 아주 그냥 그 단순한 재래식 폭탄이나 무기로 그 사용해결료 저장 수조를 공격을 해서 냉각수가 작동하지 않게 하면은 단시간 내에 정말 대형 방사능 재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의 원전 시설은 훨씬 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전 의식은 그 문제를 거의 이렇게 잘 인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수준이네요. 네. 원전 위험성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지적되는 게 이 원전 밀집도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건 지금 어떻게 다시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라서요.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원전에서 대형 사고가 나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고리 그 부산 그 울산 이 지역의 인구가 지금 뭐 각각이 300만씩이거든요. 예, 그 부산 인구만 330만 정도가 되고 울산도 300만 이상이 살고 있고 그게 붙어 있습니다 또. 그럼 이분들을 대피시킬 수가 없어요. 그 반경 뭐 10km 이내 뭐 이 지역 주민들을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대피를 시키겠습니까? 그 대책이 없어요. 실제 그래서 그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가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뭐 이렇게 뭐 매뉴얼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대피시킬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이 사실은 OECD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그 부산, 고리, 그 울산, 월성, 경주 이런 곳에 보면 다 뭐 인구가 그 많이 밀집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정말 우리가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피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옮기든지 뭐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뭐 이전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참 답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짚어주셨는데 그러고 보면 야, 이 많은 것들을 두고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실은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이 빠른 개발을 위해서 이제 좀 안전 문제는 좀 우리가 잠시 무시하고 간다 뭐 이런 철학이 있는데, 철학이라기보단 그냥 임시 방편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뭐 예전에 지금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GDP가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물론 최근에 이 정부 들어와서 뒤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OECD에서도 굉장히 상위 국가이고, 지금 우리가 팔아야 될 물건들, 우리가 팔아야 될 서비스들, 이런 질적인 어떤 그 수준이 30년 전, 40년 전에 그런 표준화 하고는 좀 질적으로 그건 다르거든요. 이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거를 이게 국제적 수준으로 이 안전 기준을 확립하거나 그에 맞게 원자력 안전 그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폐기물 방류라든가 우리 월성 원전의 오염수 방류라든가 누설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그 과거의 잔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관련해서 기술적인 면, 제도적인 면, 또는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라는 면,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밀집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 안전은 굉장히 특별한 이제 관심이나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에 미치는 그런 안전 그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전 문제에서 또 다른 측면, 폐기물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 폐기물 처리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이 있었죠. 원전 이 폐기물 처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포화 상태여서 굉장히 긴급하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황은 어떤가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을 운영하는 나라가 한 30여 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실제 폐기물 처분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 정도입니다. 뭐 스웨덴도 부지는 확보했지만 아직 공사 중이고, 이게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뭐 2030년 이후에 가능한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핀란드 하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나라도 나라 규모는 뭐 우리의 한 뭐 3-4배 되는데 인구는 뭐 1,000만 명 이하입니다. 뭐 인구 밀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원전을 갖고 있는 원전 개수도 굉장히 뭐 4기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4기, 5기. 그래서 뭐 아주 그런 극소수 사례를 빼고는 처분장을 갖고 있지 못한데요. 뭐 미국같이 큰 나라도 네바다 사막의 유카 마운틴이라는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지대에 사용 해결료 처분장을 지으려고 했다가 거기서 지하수가 누설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제기가 되면서 중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이전 일인데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사용 해결료 처분장, 핵폐기물의 처분 문제 지금도 해결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처분장 확보가 참 큰 일이 해결되지, 좀 전망이 참 뭐랄까요, 이게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고 이제 늘 이제 이야기 되곤 하는데, 이건 참 전망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럼 중간에 우리가 처분장을 확보하기 전에 이미 이제 사용하고 나온 이른바 사용 후 해결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게 지금 또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쓰고 남은 사용 해결료는 지금 어디에 저장이 되고 있냐면, 각 원전 부지 내에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가 있습니다. 그냥 거대한 수영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수영장이랑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대한 수조가 있고, 이거를 이제 냉각 모터를 사용해서 이제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이제 계속 온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사용 후 해결료에서 발생하는 열을 계속 이제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꽉 찼다라는 거죠. 이제 꽉 찬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왜냐면 계속 가득 차다 보면은 사용 해결료가 서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은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사용 후 해결료, 그러니까 지금
타지 않는 연탄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중성자가 나오고 그 중성자가 옆에 있는 사용후 해결료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밀집돼 있다 보면은 이제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그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럼 방사능 화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쟁점은 그 사용후 해결료를 빼내서 소위 말하는 건식 저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냉각수가 아니라 콘크리트라든가 또는 금속 용기에 집어넣어서 대류로 이제 그 냉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제 이런 그 원자력계의 판단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은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걸 이제 반대를 하는데 왜 반대를 하냐면은 이게 사용해결 저장 수조, 그러니까 그에서 이제 건식 저장 시설로 만약에 옮겨놓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제 처분장이 생길지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원자력계도 몰라요. 언제 생길지. 2050년이라고 하는데 뭐 2050년 자기들 다 퇴직하고 뭐 그때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분장은 없는 상태에서 건식 저장 시설 같이 상대적으로 그는 50년 이상 그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사실상의 처분장 부지가 되는 게 아니냐. 그 자기 지역이 지금 원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피해도 큰데 거기다 실질적인 처분장으로서의 어떤 그 부담까지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이 사용 해결료의 건식 저장 시설 설치를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개 지역에서 주로. 근데 그것도 참 원자력계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도 참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거의 답이 없는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텍소노미 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조건으로 이 처분이 그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 원자력을 더 짓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무도 안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국회에서는 뭐 이거를 2040년대까지 처분장을 확보해서 뭐 건설을 추진한다. 뭐 이런 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걸 법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법으로 만들면 그러면 40년대 확보가 가능하냐?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을 해본 바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낮은 나라들에서도 시도를 했다가 사실 뭐 다 포기를 한 경우들인데, 뭐 우리는 뭐 그걸 법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그게 될 거냐?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대로라면. 또 하나는 이제 사용 후 또는 폐기물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원자로의 폐로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떤가요? 어느 수준인가요? 네, 지금 뭐 고리 1호기를 그래서 뭐 2037년경까지 뭐 해체 철거하겠다. 이게 지금 원자력계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디까지 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원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이 이제 이 분야에서도 이제 경험을 가장 많이 축적을 한 나라인데요. 그 1990년대 중반대 그 폐로를 시작한 원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트로이안, 트로전이라고 하는데요. 트로전 원전, 메인 양키, 커네티컷 양키. 그래서 한 4-5기의 원전은 이때부터 이제 해체 철거를 시작을 해서 한 20년에 걸쳐서 해체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체 철거한 그 남은 그 폐기물들은 이제 중저진이 그 방패장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문제는 사용 해결료가 여전히 이제 문제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해결료들은 건식 저장 시설에 저장된 채 그 부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적으로 보면 이 해체한 경험은 있기는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으면 원자력을 짓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해체하는데 20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 정도 걸리죠.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설들이 워낙 그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 보니까 그걸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일반 해체 철거 공사 하듯이 할 수가 없고
다 이제 방사능 방호 장비를 갖춰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작업에 뭐 몇 배 이상의 이제 작업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래도 이 원전이라는 게 사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 세대가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이걸 쓰고 나서 이걸 처리하거나 뭐 보관하거나 해체하는 비용은 다 미래 세대에다 지금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설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비용을 다 미래 세대에다 떠넘긴다는 건 이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예, 아니 그거를 그래서 이제 뭐 사용 해결료 관리 기금, 뭐 방패물 관리 기금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 사업자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액수를 미리 이제 납부를 하게끔 이제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과거에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했었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거를 이른바 충당금 형태로 관리를 했는데 근데 충당금이라는 게 어떻게 관리가 되냐면은 별도의 어떤 이 독립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사업자인 한수원이 마음대로 그걸 쓸 수가 있게 전용을 할 수 있게 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는 신규 원전 건설에 그냥 그 돈을 그대로 써왔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당시 뭐 저하고 몇몇 분들이 좀 뭐 자원봉사식으로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그래서 왜냐하면 그 돈이 나중에 정말 필요해질 때 현금이 다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업자가 다 자기 그 신규 원전 사업에 다 써버리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별도로 이걸 방패물 관리 기구를 따로 만들고 이걸 따로 충당금이 아니라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이제 그 법을 바꿨었는데 근데 지금은 또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다시 보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비용을 확실하게 사업자가 그 비용을 미리 충분하게 내게 하고 그거를 투명하게 어떤 독립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게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 해체라던가 폐기물 처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원자력 산업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또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산업 기술 발전 또는 그런 영역의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원자력 업계는 지금 이미 그 공급은 거의 포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규 원전만 지으려고 하지 이런 쪽으로는 산업을 발전 안 시키는 걸까요? 왜냐면 이제 전체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작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거죠. 왜냐면 신규 원전 하면은 뭐 삼성 뭐 물산이니 뭐 현대건설이니 이런 대형 건설사들을 자기 휘하에 이렇게 거느리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엄청난 이제 직간접적 이제 이익이 떨어지게 되고 그거에 비한다면 이제 이 해체 철거나 다른 종류의 그 방사선 관련 사업들은 이제 규모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이제 그 완전한 탈원전은 아니었지만 이제 신규를 안 짓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분야의 원자력 산업들을 조금 발전시키면서 그 원자력 업계의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쪽으로 좀 이렇게 끌어들여 보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해체 철거 쪽으로 일부 뭐 사업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를 요약해 보면 폐기물 처리는 아직도 아무도 답을 안 갖고 있으면서 아무도 별일 없다는 듯이 신규 원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이런 수준이네요. 이게 좀 답답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단계로 원전이 값싼 에너지다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값싼 에너지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값싼 에너지라는 이 도식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나 또는 개발도상국 즉 이게 경쟁 전력 시장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특정한 경제권에서나 이게 경제적이지 현대의 어떤 전력 시장에서는 이제 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이제 발전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전은 이 발전 비용의 대부분이 사실은 건설 비용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건설 비용은 건설 기간이랑 또 직접 연관이 돼 있는데요. 하루가 늘어날 때마다 원전은 사실은 비용이 뭐 15억 이렇게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공기를 빨리 줄이는 게 사실은 원전을 싸게 짓는 어떤 지름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유럽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유럽은 그냥 가면은 3시면 다 퇴근을 해요. 유럽 데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3시면 다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 40시간제라는 거죠. 실제 운영되는 걸 보면은.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뭐 한국이 뭐 원전을 수출하겠다. 그러면 이제 원전의 건설 공기가 그 나라의 안전 규제 수준과, 그러니까 유럽의 안전 규제 수준과 유럽의 노동 기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된 핀란드의 올킬루토 원전을 보면은 건설하는데 18년이 걸렸어요. 한 기 건설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이런 허술한 안전 규제 그리고 정말 개발 독재 시절의 그런 낡은 노동 기준 이런 것들만 봐도 이게 선진국에서 통할 수 있는 어떤 경제성을 우리가 뭐랄까요? 한국에서만 경제성 있는 싸게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는 이제 국가 독점 전력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주체가 정부예요. 한수원은 곧 이제 공공기관이고, 그리고 한수원이 이 자본 비용, 그러니까 이 자본비를 조달을 할 때 그 이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기업이라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싼 이자에 이 금융을 조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미국, 유럽 어디를 가도 다 경쟁 시장이에요. 다 민간 기업이 다 자기 돈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와 이렇게 국가가 사실상 독점 공기업이 이렇게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하고는 천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또 이제 한국에서만 싸게 이제 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안전 규제,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안전 규제, 낡은 노동 기준, 100년 전 수준도 못 따라가는 노동 기준, 거기에 국가 독점 전력 시장, 이 세 가지 조건은 한국 말고는 다른 데서 지금 찾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게 사회주의권에 들어가거나 개발도상 국가들에 가지 않으면 이런 조건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전이 다른 나라보다 싼 거는 이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싸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는 뭐 보통 우리가 그리드 페리티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가 더 싸진 수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국제적인 가격 수준은 어떤가요? 도표를 잠깐 좀 준비하는데요. 이게 이제 BNEF, 그러니까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는 이제 블룸버그가 운영하는 이제 세계 에너지 이제 추세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게 가장 큰 이런 세계 각 발전 원별로, 그러니까 이른바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거를 평가를 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1년에 2번씩이죠. 상반기, 하반기씩 나눠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맨 위에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제일 비싼 게 지금 배터리, 이게 지금 배터리인가요? 지금 배터리 붉은색이 뉴클리어라고. 맨 위에는 이제 그래프가 없고요. 그냥 점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로젠이 나오죠. 그 다음에 뉴클리어. 225달러, 그러니까 메가와트아워당 225달러인데 이거 우리 돈으로 하면은 킬로와트아워당 한 320원, 30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배터리 스토리지도 있고 뭐 가스 발전기도 있고 쭉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은 가다가 이제 맨 아래 보시면은 맨 아래 온쇼어 윈드가 있죠. 육상 풍력입니다. 메가와트아워당 42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킬로와트아워당 한 60원 뭐 전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위에 있는 게 픽스드 엑시스 PV, 그냥 일반 우리가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태양광입니다. 메가와트아워당 44달러. 비슷합니다, 역시. 킬로와트아워당 한 60원 전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격이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다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벌어졌냐면은 일단 독일이 먼저 2000년대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태양광에 투자를 하면서
중국이 일종의 세계의 태양광 공장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는 독일이 필요한 태양광 설비를 만들어서 이제 태양광 모듈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중국의 태양광 개발 업체들이 경험이 축적되고 규모도 커지고 이러면서 단가가 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떨어졌고, 뭐 최근 한 1년 동안만 해도 벌써 모듈 가격은 30%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그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뭐 70%, 80%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최근 상황에. 이게 마치 그 반도체에서 과거 무어의 법칙처럼, 예, 뭐 3년마다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그게 지금 태양광 풍력에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의 상황이다, 이게 세계 표준이다라는 거죠. 예, 자연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시장이었다면 도저히 이렇게 값싼 이제 원자력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는데, 이미 이렇게 그 재생에너지가 싸졌는데도 우리는 아직 안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그 원자력이 싸게 유지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한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싸지지 않는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들이 대부분 또 다 중국 제품.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세계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원자재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단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왜 그러면 국내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비싼지, 막 지금 뭐 200원 가까이 되고 막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그 RPS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리뉴어블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제 그 발전 사업자 중에서 이제 500메가와트 이상의 대형 발전 사업자들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의무 할당을 준 겁니다. 발전자 회사에서 그 발전자 회사의 퇴직자들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특수회계법인을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그 SPC라고 했어요. 예, 특수 목적법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법인들이 재생에너지를 이제 개발을 하게 하고, 그 업체로부터 이제 발전자 회사가 구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전이 최종적으로 이걸 이제 정산 단가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는 구조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민간 발전 사업자들 아니면 이제 그 한전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그 민간 소매 전기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이 단가를 깎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서는 이제 발전 단가가, 태양광 발전 단가나 뭐 이런 게 떨어지는 건데요. 근데 한전 발전사에서는 이거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해관계가 이제 일종의 좀 이 국내 전력 시장에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발전 단가가, 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지금 비싸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뒤쪽을 들여다보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뭐 저 한전 그 종사자들이 다 뭐 그거 안 하겠다라는 서명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게 그 이야기네요. 그게 좀 관련이 돼 있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 없는 게 퇴직자들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퇴직자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한전 근무 중일 때는 그렇게 서명을 했지만 퇴직한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든 뭐 누가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한전의 적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면에서도 한전의 이제 수지가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부 그에 영향을 주겠죠. 이게 아마 뭐 2, 3조 정도 악영향을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참여정부 때 이 그 재생에너지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RPS와 FIT 부분을 가지고 이제 논란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다 보완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RPS는 사실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제는 이제 기능들을 좀 다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FIT 제도를 일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FIT의 원래 취지는 그 당시 초기에 태양광이 비쌌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서 2000년 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제 도입을 한 거죠. 아까 그래프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20년 전에는 태양광의 단가가 매우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 전력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주도해서 이 태양광을 전력 시장에 좀 안착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 도매 전력 시장의 단가와 태양광의 발전 단가 간의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또는 공공기관이나 발전 사업자가 지원을 해줘서 이거를 전력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끔 거기서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팔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 뭐 태양광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고 평균 도매 요금은 또 도매 전기 요금은 많이 올랐어요. 또 이번에 전쟁 때문에도 많이 올랐죠. 우리도 실제 경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전된 겁니다. 태양광 단가가 더 내려갔고 그 도매 요금은 비싼 상태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FIT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은 초과 수익이 너무 많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 수준의 태양광의 경제성에 안 맞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CFD,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차액 정산 제도인데요. 영어로는 뭐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해서 뭐냐면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대규모 부지를 정부가 조성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전 사업자들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자들이 이제 그 정부 기관 간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정한 수준 액수, 예를 들면 킬로와트아워당 예를 들면 뭐 우리 돈으로 70원 또는 80원 이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해놓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도매 전기 요금이 그거보다 비싸지게 되면은 이제 그 초과 수익이 생기거든요. 반대로 도매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아워당 뭐 50원, 40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계약한 액수보다 더 싸지게 되죠. 그러면은 도매 전기 요금보다 이게 비싸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그 차익만큼을 다시 정부 기관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70원을 킬로와트아워당 70원 그러니까 도매 전기 요금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수익 이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게 서로 상쇄될 수 있도록 킬로와트아워당 70원대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발전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적정 이윤은 보장해주되 네. 과다한 이윤이 있을 때는 환수하는 맞습니다. 그런 제도인 거네요. 네. 이런 제도들이 좀 대체가 될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냥 FIT만 딱 없앤다 그런 건 좀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제도들을 먼저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거를 일모시키는 시기를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없애버리게 되면은 지금 뭐 이게 지금 국내 CFD 제도가 지금 뭐 정립된 것도 아닌데 이게 좀 대책이 없는 셈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있을 때 그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해서요. 네. 미세먼지가 심각한 시기에 환경급전을 한다,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석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적용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환경급전이라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입이 됐었는데요. 이게 전체 전력의 매입에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환경급전은 주로 이제 석탄 발전기에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10년 전에는 또 워낙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석탄 발전기를 계절에 따라서 봄철, 가을철 그 시기에 이제 출력을 이제 간발해서 운전을 해라 뭐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제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도매 전기 요금이 폭등하고 이러면서 이게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명무실화 됐다라는 건 여전히 경제급전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경제급전으로 하면 지금 그 생산 그 비는 어떻게 순서가 매겨지는 건가요? 예, 경제급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변동비, 즉 연료비와 운영 유지비가 제일 싼 발전기 순서대로
그 송전망에 전력을 공급하게 이렇게 하는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원칙인데 그걸 이제 전력 거래소에서 그 입찰하는 발전 사업자들 중에서 이제 그런 변동비 싼 순서대로 이제 먼저 전력을 공급하도록 해주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변동비가 제일 싼 발전기는 이제 원전이었죠. 원전과 뭐 일부 양수 발전기도 있지만 원전이 가장 저렴했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등장하면서 그거 원전보다 더 저렴한 이제 변동비가 이제 원전보다 더 저렴한 재생에너지가 등장을 하면서 그 순서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태양광과 풍력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전력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뭐 석탄, 그 다음에 가스, 뭐 이런 대략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전력이 공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변동비라는 거는 들어가는 재료비, 그렇죠. 예. 재료비하고 이제 운영비를 예. 하는데 네. 재생에너지는 재료비가 없으니까 재료죠, 원전보다도 더 싸진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매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 단가가 더 싸다 이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원자력 발전 단가라는 얘기는 이제 그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용까지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는 이제 그 자본 비용은 그냥 매몰 비용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건 그냥 과거에 뭐 누가 얼마를 과거에 지불했던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현재 전력시장을 가장 최적으로 또는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이제 변동비를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매입 순위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원전 더 지어봐야 그 원전 그 매입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좌초자산화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경제적으로 일단 후순위로 밀린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얼마 안 됐을 때는 이게 뭐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지금 유럽의 지금 대륙 뭐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지금 올해 상반기에 뭐 전력 공급 비중이 50%를 넘었어요. 그 나라들은 이미. 예,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이죠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태양광은 한 5% 이제 간신히 넘었고 지난해 그다음에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다 합치게 되면 한 7%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2030년이 되면은 지금 그래도 정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낮춰지긴 했습니다만 20%를 넘어서게 되면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경제성에서 밀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이 전력망에서 이게 지금 그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은 이제 소위 말해서 경직성 전원이라고 합니다. 경직성 전원. 이게 뭐냐면은 발전기들을 수요라든가 어떤 그 전력망의 사정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출력을 조절할 수 없는 전원이다. 그 얘기는 단적으로 뭐냐면 근데 이제 전력 수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전국에서 누군가가 스위치를 끄고 누군가는 스위치를 켜고 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 계속 변동하는 전력 시장에서 이렇게 출력을 조절할 수 없는 발전기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다른 발전기들은 이제 유연해져야 돼요. 유연해지고 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이게 또 나머지 발전기들은 또 작아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런 그 유연한 발전기들이 그 평상시 돌아갔던 그 유연한 발전기들의 숫자나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그 불균형을 회복을 못하고 정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력거래소 같은 그 개통 운영기관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특히 이제 순수요라고 하는데요. 순수요라고 한다면 총수요에서 재생에너지를 뺀 그 수요를 순수요라고 부릅니다. 이 순수요가 가장 낮아질 때가 언제냐면은 주말이나 연휴 기간인데요. 그때 왜냐하면 그 전체 수요는 떨어지는데 재생에너지는 이제 평상시처럼 발전을 하니까요. 그래서 하는 조치가 뭐냐면은 애초에 그 주말이 되기 전에 한 뭐 6시간 전, 4시간 전에 그 새벽에 그 예를 들면 신고리 3, 4호기, 신한울 1호기가 지금 가장 큰 발전기거든요. 국내 전력망에서. 이 발전기들의 출력을 뭐 200메가와트, 그러니까 약
대략 한 20% 정도 출력을 낮춰서 200메가와트, 40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정도를 출력을 낮춰서 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출력을 낮춰서 운전하는 만큼 불시정지했을 때 충격이 적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나라는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좀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좀 준비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가 얼마가 늘어나는지 세계 각 발전 원별 그 발전량을 지금 총량 세계 모든 발전 원별 발전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게 석탄입니다. 아직도 석탄이 제일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력과 나머지 재생에너지를 합친 저거는 이제 누적형 영역형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재생에너지의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려고 표현한 건데 지금 재생에너지의 절반은 수력 발전이고 나머지 절반은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바이오를 합친 건데요. 지금 재미있는 게 보시면은 지난해, 지지난해 연속으로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이미 원전 발전량을 추월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을 지금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 발전량이 세계적으로 지금 약 한 2,679 테라와트 아워로 나와 있죠. 지금 태양광 풍력은 저거를 3,000 테라와트 아워를 넘어섰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그리고 저 기울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매년 굉장히 많은 증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또 보실까요? 이거는 뭐냐면요. 핀란드의 이제 올키루토 원전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에 착공을 해서 지난해에 준공을 했고 실제 상업 가동에 들어간 거는 올해 4월부터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핀란드가 2005년도 그 착공한 시점에는 핀란드에 재생에너지가 없었어요. 태양광 풍력 다 제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착공이 지연되고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그 사이에 풍력 발전기는 약 한 5.5기가와트 가깝게 성장을 했고요. 그게 지금 원전보다 더 많습니다. 발전 용량이, 설비 용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풍력이 막 늘어나면서 도매 전기 요금이 막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네거티브 프라이스라는 제도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뭐 20년 전부터 네거티브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갖고 예전에는 저런 사례가 없었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 시간대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전력망은 모자라도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모자라도 문제지만 공급이 남아도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누군가 처리를 해서 이걸 공급과 수요가 항상 일치하도록 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네거티브 프라이스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그 시간대 발전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다 그 네거티브 가격, 그러니까 돈을 내고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종의 벌금으로 낸 건데요. 그 벌금은 전력거래소 같은 데서 거둬서 그 돈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수요 측에서 미리 사전에 약정을 한 뭐 대형 산업체라든가 이런 또는 소매전기 사업자들이 그 약정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전력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력을 쓰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을 맞추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유럽이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올해 지금 이번 달에도 지난 주말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이 풍력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네거티브 가격이 저렇게 막 형성이 돼요. 저기 빨간색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도매 전기요금입니다. 저 시간당 도매 전기요금이 5월 내내 보시면은 물론 일부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거의 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게 핀란드의 도매 전기요금인데 이게 그 주변 지역이랑 다 똑같아요. 요금이 주변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이제 사실 인접해 있는데 저러다 보니까 5월은 이제 이게 도매 전기요금 때문에 많이 떨어지니까 원전을 저게 위에 검은색 그래프가 올킬로토 원전 3호기입니다. 지금 상업 가동을 시작한 지 지금 뭐 한두 달밖에 안 된 원전을 원래는 저렇게 원전은 이제 최대 출력으로 1년 365일 일정하게 그냥
가장 먼저 항상 그 일정한 출력을 발전한다고 그래서 기저부하 발전기라고도 보통 부르는데요. 근데 원전은 저렇게 막 순간적으로 막 그 출력을 뭐 저게 1600메가와트짜리 굉장히 큰 발전기인데 저거를 뭐 600메가와트, 500메가와트 이런 출력을 줄여서 운전을 막 한다라는 거죠. 저 다음 거 보실까요? 이제는 이제 근데 그 도매 전기요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또 핀란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 노르웨이, 뭐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랑 서로 송전망이 연계가 돼 있어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이 늘어나는 데다가 이제 이게 수출이 이제 그 풍력이 늘어났을 때 수출이 원활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출이 안 될 때가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저게 주로 어디로 수출되냐면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로 수출이 되는데 에스토니아도 태양광 풍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양은 적지만. 근데 비슷한 시간대에 거기도 태양광 풍력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거기도 수출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량이 줄어들 때 보시면은 저게 보면은 5월 말 6월에 들어서면서 저게 이제 이게 수출량과 이게 그러니까 풍력이 늘어나면서 수출량은 줄어드는 시간대에 결과적으로 원전의 출력을 줄여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저건 또 도매 전기요금이랑 또 상관없이 핀그리드라고 우리나라의 전력거래소에 해당하는 핀그리드라는 전력계통 운영기관이 지시를 합니다. 출력을 낮춰서 운전을 하라고. 풍력이 늘어났을 때 아까 우리 출력 감발 하듯이 저렇게 출력 감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면 참 새로 지은 원전인데 저걸 막 100% 출력에 가깝게 막 운전을 해야지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출력 감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고 근데 문제는 현재만이 아니라 지금 2025년이 되면은 핀란드의 풍력 발전 비중이 발전 설비 용량이 지금의 2배가 됩니다. 지금은 5.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10기가와트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30년대가 가게 되면은 뭐 30기가와트 뭐 이렇게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올킬통 원전은 거의 뭐 거의 뭐 1년에 뭐 절반 이상을 뭐 가동을 멈춰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프가 있던가요? 아마 저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지금 신규 원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신규 원전의 미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제 원전이 값싼 그 전력이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 변동비로 보아서도 네. 그게 아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유연성을 조절할 때 우선적으로 감발하는 것이 원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전을 지어도 가동하기 어려워지는 재생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전은 가동하기 어려워지는 이중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둘은 그런 양립 불가성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후변화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자초자산이 됐던 게 이제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원전 자체가 다시 좌초자산이 될 거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전이 값싼 에너지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원전 폐기물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쉽지만 더 큰 문제들, 이런 이제 원전 정책들을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은 오늘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시간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의 비중은 대폭 높였습니다. 하지만 원전의 비중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서두르겠다고는 하지만 준공 목표는 2030년 이후입니다. 설사 원전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전체 에너지 공급망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30년에는 31%, 2050년에는 70%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재생에너지 목표는 후퇴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2050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인 원전에 맡길 수 있을까? 태양력, 조력, 풍력 등 새로운 자원을 연구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리 1호기 준공식 현장에서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치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김은경의 지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